이번 자동차 공학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그 12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2페이지 보시면 승용차의 종류 나오죠. 승용차의 종류.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주로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및 장비가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운전좌석을 포함 10인 이하의 자동차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0인 이하가 아니죠. 이런 거 좀 틀린 문구가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라서 이 책으로 지금 자동차 공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뭐 세단, 코치, 리무진 해서 뭐 쭉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오긴 했었어요. 과거라고 하면 한 20년 전, 20년 전, 그 참 나이 되게 좀 그런 것 같은데 20년이 더 넘었을 때에는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차량의 문짝이 4개고요. 그 다음에 도어가 4개고 트렁크가 있고 본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세단,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요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아예 볼 수조차도 없죠. 고대적 그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차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어가 4개가 있고 트렁크가 장착돼 있고 본네트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칸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세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단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가 뒷유리랑 같이 열려서 차실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되는 게 이제 해치백. 그 다음에 뒤에 투도어짜리에서 보통 투도어짜리를 쿠페라고 하고요. 이 쿠페는 스포츠카를 의미합니다. 스포츠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치, 그다음에 뚜껑이 열린다, 컨버터블, 이게 대부분 이제 패밀리카로 좀 쓰는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 웨건, RV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2년 연속 그 승용차 종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분류하는 것 좀 많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요. 여기에 경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보통 차를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승합차에서도 요거 표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 정비책에서도 뒤에 법규 쪽에서도 가는데, 다들 이거 보시면은 되게 글자가 되게 많아요. 다들 혼돈스러워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꼭 아셔야 될 것만 좀 한번 체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중형, 대형, 요거를 오히려 더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모든 기준은 소형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길이가 4.7m 이하, 그 다음에 넓이가 1.7m 이하, 그 다음에 높이가 2.0m 이하. 요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승용차의 그 법규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오면 대부분 얘가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되고요. 그래서 소형이고 요거고, 그 다음에 중형하고 대형은 여기에 동일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동일한 거니까 소형, 길이, 넓이, 높이 중 하나라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중형이나 대형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저희 흔히들 나누는 거 있죠. 소형은 1600cc까지, 중형은 2000cc까지, 대형은 2000cc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2000cc 이상, 얘는 1600에서 2000cc 사이, 얘는 1000에서 1600cc, 얘는 1000cc 이하. cc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근데 cc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오면 다 얘네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소형 기본으로 요걸 잡아놓고 중형은 요 길이 하나라도 초과하면은 중형이나 대형으로 다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형 같은 경우, 경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쉬운 게 높이 빼고는요. 높이 빼고는 얘보다 조금씩만 작으면 돼요. 4.6m, 1.6m, 2m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얘도 대부분 언급은 안 하고요. 경차도 요즘에는 이제 초소형하고 좀 나눠지죠. 나눠지고 또 전기차 나오다 보니까 복잡해지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소형, 요거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경우도 요 길이가 어차피 동일하게 갑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승합차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그러죠. 몇 명을 탈 거냐? 몇 명이 타느냐라고 하죠. 요거는 15인승 이하고요. 얘는 16에서 35인승 이하고 얘는 35인승 이상이고 어차피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하고 이제 특수가 나오는데 화물하고 특수하고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마 책이나 이런 거 그 정비책 있으시면 뒤에 뭐 공학 어디냐 법규 쪽 아마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게 막 나와 있어요. 보면 표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텍스트 되게 많은데 그러지 않고 화물 같은 경우가 보통은 적재 총 중량, 이건 좀 텍스트는 쓰지 않을게요. 적재 총 중량이 1톤 이하.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이 3.5톤. 3.t로 적을게요. 1톤 이하, 3.5톤 이하입니다. 3.5톤 이하고요. 중형 같은 경우가 1톤 이상, 3.5톤 이하. 어차피 같죠. 같이 넘어가죠. 얘는 3.5톤에서 이것도 이제 3.5톤에서부터 10톤까지. 그 다음은 3.5톤 이상, 10톤 이상. 어차피 여기 밑에 화물 특수 다 동일합니다. 화물 특수 다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얘는 외우시는 게 맞다고 전 보고요. 그래서 4.7m, 1.7m, 2m 요거는 꼭 외우시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펼쳐나가면 되는데 그동안 화물 특수도 나온 적은 없어요. 승합차도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게 계속해서 소형, 승용차에서 소형 얘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승용차 법규 관련해서 뭐 나왔다고는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길이나 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요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길이 문제? 승용차? 그걸로 이 배열로 시험 보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 차 종류나 이런 걸 종류는 아셔도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차실 구성에서 1박스, 2박스, 3박스라고 하는데 3박스 그러니까 이 박스를 얘기하는 건요. 요게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2박스는 엔진룸하고 샤시라고 나눠져 있는 거. 1박스는 저희 한 칸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3박스, 2박스, 1박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실제 사용은 아마 대부분들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요. 3박스의 대표적인 게 세단하고 이제 이게 쿠페 같은 경우도 격벽이 있는 것보다는요 없는 게 더 많죠. 거의 2박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건 이제 차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크러쉬존이라고 한번 보면은 크러쉬존이라고도 하며 이것을 충돌했을 때 찌그러지면서 그 변형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부품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1박스, 그러니까 3박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 둘, 어떻게 보면 3개가 나눠졌죠. 근데 이제 크러쉬존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쉬우면은 저희 큰 철판을 H빔이 아니라 그냥 이만한 철판이 하나가 있고 밑에는 똑같은 크기의 철판인데 여기를 중간을 파버리는 거죠. 중간을 이렇게 파버려 가지고 여기를 더 줄이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판인데. 그래서 사고가 충돌했을 때 얘가 앞에서 박으면 요 박은 충돌이 그대로 뒤까지 다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처럼 홈이 있거나 뭔가 좀 약하게 만든 부분이면 충돌하면은 여기서 먼저 찌그러지거나 여기서 충격이 한번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러쉬 존이라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크러쉬 존이고요. 요거를 이제 원박스, 3박스 여기서 본다면요. 박스와 박스가 연결되는 부분들. 초창기는 뭐 이렇게 갔다면은 요즘에는 아예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해서 엔진이 얘는 절대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프레임들이 다 먼저 찌그러지게끔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건데 벤츠 같은 경우는 아예 엔진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러죠. 누가 그 차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야 사고 나는데 엔진이 떨어지면 어떡해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밀고 들어왔을 적에 엔진이 밀고 들어와서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니까 당연히 엔진을 밑으로 떨구고 그 다음에 본네트도 그대로 넘어오니까 요즘에는 이게 뭐 이건 크러쉬존하고 좀 다른 건데 뭐 보행자 법규하는 것도 보행자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요. 운전자도 보호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터지면은 이 본네트 뒤쪽이 들립니다. 요거 뉴스는 좀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앞에서 요즘에 그거 많죠. 이게 사람이 가는데 박으면은 그대로 넘어져서 본네트에서 머리 상해 심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본네트가 먼저 터져서 앞쪽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닿는 순간 다시 얘가 들어와요.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좀 안전이 워낙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러쉬 존까지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동력에 의한 분류. 그래서 전기차 천연 여기는 되게 적게 나왔죠. 공해 문제 때문에 여기 우선은 요거는 공해 문제 관련된 건데 공해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력 기구이차가 개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천연가스 연료전지에서 천연가스는요 CNG밖에 없긴 해요. CNG 말고도 뭐 LN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천연가스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낼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시험에 연료전지차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연료전지차 하나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전기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고요. 우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구조를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전기자동차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이 배터리는 고전압 배터리라고 합니다. 고전압 배터리에서 얘가 380V 정도의 배터리가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없고 구동을 하려면은 우리는 모터가 들어가겠죠. 이때 쓰는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타입이 좋을까요? 없는 타입이 좋을까요? 브러쉬라고 하면요. 하나의 축에서 요게 전기를 보내려고 하면은 내가 맞닿아 있는 게 브러쉬가 있는 타입이고요. 브러쉬가 없는 거는 주변에 NS에서 이렇게 해서 맞닿아 있지 않는 게 이제 브러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네? 있는 게요? 참고로 브러쉬가 있으면은 그 축이 회전을 이렇게 어딨나? 축이 회전을 하고 있으면 브러쉬가 있다는 거 제 손이 브러쉬라면 이 축을 닫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브러쉬가 마모되죠.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이물질들이 그러니까 이 브러쉬에 갈리는 거잖아요. 이게 브러쉬에서 이제 이물질 분진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은 브러쉬가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러쉬 리스 BLDC 모터를 사용을 하고요. BLDC 모터를 사용하고요. 좀 더 나가면은 요거는 동기형 모터입니다. 뭐 나중에 뭐 동기형, 비동기형 나올 텐데 우선 잠깐 어차피 계속 나올 얘기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동기형하고요. 비동기형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교류 전기에서 얘기를 해요. 교류는 계속해서 사인파를 그리면서 가죠. 그래도 얘도 동기도 사인파를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기를 주면은 모터가 움직여야겠죠. 그때 내가 이 주파수를 주면은 같이 모터도 따라 움직여 줘야 돼요. 근데 비동기는
주면은 들어왔네. 그래서 그 일하자 해서 뭐 얘랑 조금 차이가 나게끔 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정확한 제어가 못 하죠. 나는 100km로 가고 싶어. 나는 100km의 파형을 내보냈는데 얘가 좀 늦어. 98km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동기형 모터에서 파형을 사인파를 보내면 이 사인파 그대로 따라가게끔 맞춰주는 게 이제 동기형 모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동기형 모터를 다 사용을 하죠. 동기형 모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압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구동계통이고, 그 고전압 배터리가 있으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라디오도 켜고 해야 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저전압 배터리가 12V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12V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것도 어차피 뭐 굳이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12V하고 380V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럼 요 중간에 뭔가가 하나 있어야겠죠. 요 안에 뭔가를 하나 집어넣은 게 얘를 LDC라고 합니다. 로우 DC-DC 컨버터. 380V를 12V짜리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충전을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차량에서 전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터에서도 380V 얘는 DC예요. 직류고요. 얘는 교류입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변화를 또 한번 해줘야겠죠. 요게 인버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충전은 뭐 외부에서 콘센트 껴가지고 220V짜리로 충전을 하겠죠. 충전해서 요게 기본적인 전기차 시스템. 근데 요 시스템이요 어차피 하이브리드도 다 똑같이 갑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도 고전압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좀 추가가 된다면요. 하이브리드 추가된다면 그냥 여기 어딘가에 엔진을 집어넣습니다. 엔진을 집어넣고요. 요 모터랑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에 엔진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내연기관들. 그 다음에 모터 있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TM에서 이게 변속기를 여기다 같이 붙여 넣어 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동력계통으로 동력을 빼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나왔는데 딱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기차도 내자면은 많이 내겠죠. 뭐 인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나 뭐 LDC부터 각종 제어 장치들을 다 낼 수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도 하이브리드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하이브리드를 다 하면은 하이브리드에서 그 내연기관 쪽만 다 드러내면은 그게 100% 전기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오히려 전기차는 방금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직렬 타입하고요. 병렬 타입하고요. 직병렬 타입. 보통 이렇게 크게 3개 나눠져요. 3개 나눠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차 쪽에서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다 공통이에요. 직렬, 병렬이 있어요. 좋은 것들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직병렬 타입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A 타입이 있고, 예를 들어서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AB 타입이라고 2개의 장점만 뽑아서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직병렬은 구조가 복잡하다, 비용이 비싸다, 정비가 어렵다. 이게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서 하이브리드에서도 주로 다루는 게요. 얘를 TMED, FMED, TMED라고 부릅니다.
해서 얘를 국내에서만 얘를 소프트 타입, 얘를 TMED를 하드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그동안 요거 TMED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TMED나 소프트. 그래서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뽑혀서 나왔었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나온 김에 TMED 잠깐만 하고 갈게요. 나온 김에 보시는 게 좋으니까. 변속기 혹시 위치 아시나요? 변속기? 네. 앞쪽에는 그렇죠? 엔진이 있으면은 여기에 여기 이걸로 여기에 이제 플라이 휠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있을 거고 여기 앞쪽에 엔진 쪽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TM이에요. 그래서 플라이 휠 쪽에 붙어 있으면은 FMED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휠 뒤쪽에 변속기 쪽에 붙어 있으면 TMED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알면은 FMED는 플라이 휠 쪽에 붙어 있죠. 그러면은 엔진하고 TM하고 따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동력을? 지금 엔진 쪽에 같이 얘가 묶여 있어요. 분리가 돼? 분리가? TM에 그러면 따를게. TM에 동력을 전달을 그러니까 TM이 동력을 계속 전달을 해요. 그때 엔진을 시동을 꺼도 될까요? FMED 타입에? 네. 왜냐면 요것만 이해하시면 TMED, FMED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요? 요게 뭐 구조적으로 보면 엔진의 플라이 휠이 엔진에 이제 어차피 뭐 설명 다 드릴 거긴 한데 크랭크 축이라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작동한다는 건 플라이 휠이 돈다는 거죠. 플라이 휠이 돈다는 거는 FME에서는 플라이 휠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모터도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때 그러니까 엔진을 끄게 되면 얘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터는 죽일 수 있죠. 모터는 내가 안 돌면 돼요. 그러면 엔진은 계속 돌아야 돼. 그래야지 계속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TMED 같은 경우는 플라이 휠하고 떨어져 있죠. 플라이 휠하고 떨어져 있죠, 아예. 그러다 보면은 엔진을 꺼도 모터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순수 전기차가 가능하다. 얘는 순수 전기차가 불가능하다. 딱 요 차이예요. 엔진이 없어도 그쵸. 엔진이 없어도 왜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TMED, FMED고요.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만 소프트 타입이냐, 하드 타입이냐 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다음에 연료 전지차. 연료 전지차는 저희들 다들 알죠? 수소차. 수소차에서 솔직히 저는 수소차에서 뭐 나올까 싶었어요. 진짜 나와봐야 스택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설명도 그렇고 그러는데 수소차는 큰 거 없죠. 수소하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물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스택이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 수소를 집어넣고 여기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물로 배출이 되고요. 요 중간에 막을 놔두면은 하고 요 중간에 전해질 막을 하나 뭔가를 막아 놓으면은 수소를 들여보내면은 요 빨간 거를 통과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밖에는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에 다 남아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꽉 차 있으면은 당연히 이 마이너스들은 전기를 타고 여기서 전기를 뭐 12V든 몇 볼트든 내보내고 일로 넘어오겠죠. 요때 생성되는 전기를 쓰는 게 이제 연료 전지차, 수소차 하고 요게 이루어지는 부분, 요 부분을 보통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 수소차도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또 시스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다 공부해 놓으면은 여기서 엔진만 드러낸다? 전기차가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소 스택을 집어넣는다? 그럼 수소차가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쉽죠. 근데 실제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각부 명칭. 각부 명칭 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량 앞에서부터 이게 보통 이게 이게 전공자분들은 요거 보면서 아 이거 다 아시긴 하는데 비전공자분들은 이거 좀 힘들어 하시니까 같이 보면은 차의 맨 앞쪽에 있는 게 맨 앞쪽이라면 좀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차량의 본넷 여기가 본네트고 차량 앞쪽 부분에 보면은 그 차 타고 다니는 거 그 앞에 그릴 있죠. 그릴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름져 있는 것들 많죠. 지금 철판 요 부분이 이제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라디에이터는 라디에이터는 이건 이제 냉각계통 제품인 거고요. 냉각계통이라는 거는 엔진이 뜨거워지면은 열을 식혀야겠죠. 요거를 이제 냉각수로 열을 식혀줍니다.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제 냉각수를 열을 식혀주는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도 요 냉각계통 같은 경우는 냉각계통이 그 유일하게 차 부품 중에서 차량 그 엔진룸 부품 중에서 차량 실내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여기 엔진 쪽에 뭐가 쫙 있겠죠. 그 물 통로를 따라서 쭉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다 그려보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물 라인이 쭉 간다면은 이쪽으로 물 라인이 쭉 간다면 차실 안에 히터요. 에어컨입니다. 히터가 요 냉각수가 요 히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데펴진 게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요 구조가 이제 냉각 시스템이고요. 냉각 시스템에서도 뭐 내용은 많겠죠. 라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엔진 쪽에서 강제로 순환해야 되니까 물펌프가 엔진 어딘가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한냉정 추운 지역에서 시동을 켰는데 냉각수가 순환을 해요. 그러면은 관행이 되겠죠. 그걸 막아주려고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는 얘를 열고 닫고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녀석이 있겠죠. 네? 바이패스 밸브는 얘가 닫혔을 적에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들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밸브를 하나 만들어 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머스탯이라는 게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열어서 엔진을 열을 식혀주고 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감지하고 있는 WTS 냉각수 온도 센서도 여기에 어딘가에 박혀 있을 때고요. 근데 얘네들은 다들 이해는 쉬우세요. 요것도 이해는 다들 쉽게들 하시는데 문제는 나중에 아마 하시면서 요게 입구 제어하고요 출구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 쪽 기준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느냐 엔진 쪽 기준으로 나가는 물을 막느냐 여기에 따라서 냉각수 그 냉각 시스템의 성능이 또 결정이 됩니다. 입구 제어 같은 경우는 복잡하긴 하나 그러니까 입구 제어 같은 경우는 복잡하긴 하나 냉각수가 일정하게 제어가 가능한데 출구 제어는 조금 단순해요. 근데 좀 단순한데 냉각수 온도 편차가 심해져요. 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런 부품들은 되게 좀 단순한데 입구 제어, 출구 제어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시험 자격증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은 거의 멘붕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잘 언급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요게 나와버리면은 멘붕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여기 하나 좀 빠져 있는 게 이건 기계식 타입 같은데 이렇게 전자식 타입은 여기에 냉각 팬이 강제로 들어갑니다. 냉각 팬이 강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엔진 쪽은 어차피 다시 설명드리고 크로스 멤버라고 해서 크로스 멤버는 차량 밑에서 대부분 엔진을 받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엔진을 받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크로스 멤버가 하는 건요, 엔진 밑에 있는 부속품들 있죠.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은 여기에 조향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조향 시스템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로우암들 잡아주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역할. 해서 밑에서 뭔가를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엔진을 절대 크로스 멤버 쪽에서는 얹히진 않아요. 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 애가 흔들거리는 거를 잡고 있긴 한데 지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크로스 멤버에서는 하진 않고요. 요 크로스 멤버는 여기 있는 게 부속품들을 잡고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혹시 요거 공부하셨나요? 서스펜션 쪽? 서스펜션. 네, 맥퍼슨이냐 위시본 타입이냐? 생각나세요? 요것도 보면은 그 차 전공자분들은 요거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맥퍼슨, 요거는 위시본 형식이다라는 거라는 거. 맥퍼슨 타입 같은 경우는 너클 쪽하고 위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맥퍼슨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퍼 암이 있기 때문에 위시본 타입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서스펜션. 지금 어차피 말씀드리는 거는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변속기죠. 그럼 변속기는 엔진의 그러니까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것과요, 회전력을 변화시킬 것까요? 회전력, 그죠? 엔진의 회전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회전력이 크면 클수록 회전수는 작아지고, 회전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수는 커지고, 그죠? 저희 자전거 바퀴랑 똑같죠. 사람이 죽게 앞에 조그맣게 하고 뒤에 크게 해놓으면은 사람은 죽어라 밟으는데, 네, 근데 회전력은 뒤에는 커요. 근데 난 죽어라 밟는데 애가 안 가. 근데 반대로 앞에 이따만한 거 있고 뒤에 요만한 거 하면은 이게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속도는 겁나 빠르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를 통해서 뒤로 쭉 나가게 되면은 변속기를 쭉 나가서 추진축 해서 추진축을 통해서 쭉 나가게 되면은 뒷차축, 이건 이제 후륜구동이죠. 뒷차축으로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뒷차축, 그러니까 추진축 같은 경우도 하나의 쇠 파이프가 그냥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요것도 보통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중간에 하나, 둘, 3개 정도가 관절이 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고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하나의 통으로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게 비틀림에 의해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면은 추진축에 돌 때마다 진동이 발생하니까 요거를 최소한 좀 짧게 잡아주는 거고요. 가운데를 잡아주는 거는 요거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조인트들은 뭐 나중에 같이 배우시면 될 거고요. 요 뒤에 보면은 회전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쭉 추진축까지 통해서 왔으면은 종감속 기어는 이거를 90도로 꺾어서 거의 90도에 가깝게 꺾어서 각각의 동력에 각각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차동 장치, 차동기인데 여기도 뭐 보통은 차동 장치라고 하고,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수박통이라고 했나? 뭐라고 할 거예요. 군대에서는 수박통. 밑에서 보면은 이따시면 동그랗게 생긴 애가 뒤에서 딱 보일 거예요. 그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차동 장치는 이렇게 해서 90도로 동력을 꺾어서 전달하는 역할도 있는데 좌우 회전수 바퀴 차도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레겐 피니언 원리에 의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끔 요즘에 과거에는 그 후처리 장치들하고 하면요 촉매 변환기라고 해요. 그 디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썼어요. 디젤이 뭐 매연이 나오든 뭐하든 신경 안 썼는데 최근에서 들어와서 이제 디젤 매연을 계속해서 규제하고 뭐 낙스를 규제하고 있긴 한데, 촉매 변환기라고 하면요 요거는 무조건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솔린 시스템이고, 촉매 변환기라고 하면 3원 촉매. 요즘엔 디젤도 하는데 시험에서 볼 적에는요 촉매 변환기는 가솔린 타입이다 라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요 DPF나 또는 DPF 또는 CDPF, 요즘엔 SCR도 나오기 시작하죠. 낙스 저감된 낙스. 여기서 보면은 요게 만약에 디젤 엔진이다 라고 하면은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 좀 시끄러운 차들 보면은 버스 보면 검은 연기 나오죠.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촉매 변환기 없애고 여기에 DPF, 그러니까 CDPF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DPF에서 디젤 파티큘러 필터에서 여기에 검은색 숯덩이를 다 잡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 디젤 엔진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연소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폭발 압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2000도씨 이상의 온도가 나오니까 절대 결합이 안 돼. 그 낙스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2000도가 뭐예요? 한 1000 몇백 도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연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낙스의 발생률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낙스가 증가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SCR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SCR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통 우레아라는 용액을 싸서 요거하고 이제 화학 결합 이런 다음에 낙스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주로 최근에 개정됐거나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를 보면요. 촉매보다는요. DPF나 SCR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근 대부분은 요거 가솔린용 촉매 변환기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될 게 저희 브레이크 장치 요것도 좀 다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브레이크 장치 같은 경우 저희는 늘 보는 게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 여기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요. 마스터 백이 있고요. 마스터 백 앞쪽에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바퀴로 넘어가게끔 돼 있죠. 다들 뭐 하면은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마스터 백이라고 하면은. 근데 간혹가다 문제 풀다 보면요. 하이드로 백 또는 하이드로 마스터 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냥 마스터 백 또는 진공 배력 장치라고 하면은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처럼 돼 있는 게 일체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분리형으로 바뀝니다. 분리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면은 얘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이쪽에 여기에 마스터 백이 있고 요 위쪽에 실린더가 있고 브레이크 쪽에서 여기서도 유압을 발생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유압을 발생시키면은 반대쪽에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배력 장치잖아요. 원리만 보면 배력 장치잖아요. 배력 장치가 왜 들어갔냐?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너무 힘들어. 그 브레이크 파이프를 키우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파일은 조그맣게 하는데 내가 힘 없고 그러면 누군가의 힘을 얻으면 되겠죠. 제일 간단한 게 대기압과 진공이죠. 가솔린에서 보면 대기압과 진공이죠. 대기압을 높은 데다 놔두고 진공 쪽에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압력을. 내가 밟으면은 대기압이 나를 도와서 진공 쪽으로 밀어주는 거. 요게 이제 배력 장치인데 일체형 타입은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과 동시에 그냥 일체니까 그냥 쭉 일체니까 내가 그 로드를 누르면서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근데 얘도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가능하나 이제 승합차나 좀 대형차 쪽으로 넘어가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직결로 연결하면 앞쪽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 보면은 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유압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유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유압이 형성된 게 압력이 가면은 여기서 진공이었다가 얘를 대기압으로 바꿔버립니다. 대기압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밀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분리형. 그러니까
일체형하고 분리형하고 어차피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분리형은 요 위에 있는 밸브들 움직임 정도가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그냥 배력 장치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일체형이라는 단어가 일체형으로 많이 보시는 거고요.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분리형으로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풀 적에 그 마스터백만 보고 아 마스터백 하고 일체형을 설명을 해놔요. 근데 보니까 앞쪽에 하이드롤릭 마스터백이에요. 또는 하이드롤릭 백이라고 해요.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우리는 분리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어차피 뒤쪽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대시보드 여기 있는데 요거 명칭 그냥 요거는 보지 마세요. 저는 보통 대시보드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요즘에는 IP, 인스트루먼트 판넬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짧게 하면 영문으로 하면은 그냥 IP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영문을 쓰지 않고 할 때는 인스트루먼트 판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계기판 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계기판 판넬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센터 요만큼을 센터 콘솔 부분이라고 합니다. 센터 콘솔 부분. 근데 요거는 아예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제작사마다 또 부르는 위치가 또 다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실내가 그렇고 실내에서는 뭐 크게 보실 거는 없고요. 요즘에 안전 강화 때문에 시트 벨트가 3점씩 기본입니다. 3점이라면 뭘까요? 그렇죠. 3개의 점. 운전석 보면은 내가 운전석 이렇게 타죠. 시트벨트 이렇게 체결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있으면 시트벨트가 이렇게 2개가 묶여 있다가 내가 쭉 해서 여기다 체결을 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3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가운데 쪽에서도 다 3점입니다. 최근에 나온 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3점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2점씩도 있죠. 2개 딱 하는 거. 하고 뭐 패신저 시트는 동반석 시트고 시트벨트 앵커, 주차 브레이크 레버. 뭐 여기는 크게 보실 건 없고요. 요거 외관 쪽에서 보면은 외관 쪽에서 뭐 여기는 프론트 필러 뭐라고 하는데 요 앞쪽 게 A 필라, B 필라, C 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필라, B 필라, C 필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론트 펜더, 헤드라이트 포그램프. 그래서 아마 차체 외관에서는 요 정도만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엔진 쪽 명칭. 엔진 쪽 명칭을 지금 하면은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엔진 쪽 명칭 진행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